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제일 추운 날 하필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예. 그래서 오늘 확실히 추우니까 오다 보니까 길에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금방 생각보다 일찍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구미도서관을 2년 동안 총 4차례 12회차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내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제가 신청은 했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그 심사 기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되면 내년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뵙게 될 거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그 12회차 벌써 석 달 전이잖아요. 저희가 반팔 입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나왔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우선 요약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김정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Q&A를 해주시면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평생 공부일기초 초등 공부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장 이제 엄마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엄마표 공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세상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거를 염두에 꼭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학생이던 시절 그 시절에 했던 건 이제 안 통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엉덩이로 공부한다, 모르면 무조건 외워라, 아니면 학원 뺑뺑이 돌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교육 환경에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별로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기는 힘들어요. 성과가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 왜 가성비라 그러죠?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의 패러다임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현행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아이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만약에 그 수준까지 된다고 하면 조금의 선행은 시켜도 돼요. 근데 그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선행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교육과정을요, 1년짜리 12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중고를. 12년짜리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년짜리, 올해 1년 망했네? 내년부터 잘하면 되지. 이게 안 돼요. 교육과정 구성 자체가 모든 과목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마다도 연계가 되어 있지만 과목들끼리도 이제는 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 때 뭐가 이번 학년 때 안 됐다. 에이, 그럼 내년부터 잘하자. 물론 내년부터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내년에도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간다. 그게 가장 목표입니다. 목표이고 그게 됐을 때 선행을 좀 시키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거를 못 따라간다. 그러면 후행 학습이라도 시켜야 돼요. 예. 후행 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겨울방학 때입니다. 예, 이제 곧 겨울방학 되죠. 예, 겨울방학이 되면 보통 이제 한 2달 정도 겨울방학을 하게 되는데 학교 급이 바뀔 때가 있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요때는 대충 한 4개월 정도가 방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럼 3월 2일부터 학기가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거의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을 못 합니다. 왜냐면 애들도 서로 좀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도 행정적인 거, 그다음에 아이를 파악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6학년 아이들은 이제 학교 급이 바뀔 때 되면은 또 수업이 마지막에는 잘 안 되죠.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되고요. 다른 그냥 학년만 바뀐다 그러면 한 2개월 정도 방학이 있지만 2개월 동안 내 1년치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발달 과정이 말씀드렸잖아요.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아무리 낑낑거리도 이해가 안 되던 게 2학기 지나고 겨울방학이 되면 보면 이해가 돼요. 그만큼 아이들의 뇌나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치를
겨울방학 2달 동안에 충분히 다 볼 수 있어요. 이해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무슨 교재로 공부를 할 것이냐? 예, 가장 좋은 교재, 뭐 이 교재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교재는 바로 교과서입니다. 예, 그래서 교과서를 버리지 말게 하시고요. 방학 되기 전에 아이 보고 집에 갖고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왜 교과서가 좋으냐면 일반 자습서는 봐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아이가 그 교과의 학습 목표, 맥락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 석학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내신 선생님 한 분도 아니고 한 과목마다 다르지만 한 8분에서 12명 정도 되시는 선생님들이 또 시간도 한 2년 정도 들여가지고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그게 교과서입니다. 최고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보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뭐 설명도 있지만 다시 생각하기, 뭐 창의 융합 활동 해보기, 뭐 온갖 방법들을 통해서 그 학습 목표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이해한다.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다. 책을 공부하고 나서 책을 덮고 나서 내가 본 게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현행 학습이 완성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엄마는 뭘 해줘야 될 것이냐? 아이는 잠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1년짜리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엄마의 역할은 감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엄마는 운동 경기로 따지자면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선수는 아이죠. 아이가 직접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이 선수가 어떤 경기에 나가야 좀 성과를 올릴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코치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방법이라든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마가 해야 되는 거는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 긴 안목에서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마스터 플랜을 짜기가 힘들고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전국체전 나가서 입상을 기대해야 될 선수를 올림픽에 나가서 입상을 기대하는 것처럼 훈련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예, 어디 뭐 인대가 끊어지든지 허리가 나가든지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반대로 올림픽에서 입상을 노려야 될 선수를 전국체전급에서 뭐 경기도 예, 도민체전 수준에서 훈련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또 능력을 깎아먹는 일이죠. 예, 그래서 아이를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메타인지라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떤지, 우리 아이의 능력이 어떤지, 또 우리 아이가 바라보는 어떤 진로의 방향은 어떤지, 그 방향이 과연 사회적으로 지금 계속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러면서 제가 예로 든 게 의사를 예로 들었었어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의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의대를 간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의대를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의사가 되었을 때, 제대로 돈을 벌려면은, 40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문의 따고, 뭐, 개업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한 30년 뒤란 말이에요. 30년 뒤에도 과연 의사가 지금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좀 판단을 해보셔서 그 길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의대나 이런 쪽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공대 쪽이에요. 요새 이제 AI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이쪽은 기술 쪽이기도 하고 앞으로 4차 산업사회가 지나고 어떤 형식으로든 또 5차 산업사회, 6차 산업사회가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공대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또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런 마스터 플랜을 짬에 있어서 엄마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목표가 뭐냐면 매일매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요, 하면 성적이 나와요. 성적은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예, 뭐, 지금 당장의 성적 필요 없다.
아니에요. 당장의 성적 필요해요. 왜냐면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힘 빠져서 공부를 못 합니다. 또 이어가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의 성적이라는 게 100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10점 받는 아이한테는 당장의 성적은 뭐냐? 15점이 당장의 성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당장의 성과예요. 90점 받는 애들은 95점이 목표고요. 20점 받는 애들은 30점이 목표입니다. 20점 받는 애들한테 100점 받아라. 그거는 거의 좀 기적과 같은 일이고요. 그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엄마표 공부의 목표예요. 자, 그러려면 아이에게 적정한 수준의 학습을 시켜야 되고, 적정한 양의 학습을 시켜야 될 것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또 아이의 성격에 맞도록, 또 성향에 맞도록, 이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게 엄마표 공부의 목표예요. 자, 이런 엄마표 공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는 점수 있죠. 맞는 문제에 집중하시면은 아이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내 생존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맞는 문제만 좋아하죠. 애들도 맞는 문제만 좋아하게 돼요. 애도. 그래서 엄마가 틀린 문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도 틀린 문제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형편없이 나오면 그 성적을 엄마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생존에 가장 필요한 엄마를 슬프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게 틀린 문제니까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좀 중학교 가거나 이렇게 되면 성적표, 시험지 채점해 보잖아요. 뭐 20점 나왔다, 30점 나왔다. 성적표 찢어버려요. 어떤 여자애들은 불태워버립니다. 화형식도 해요.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예.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 마음은 안 그런데, 엄마 마음은 막 맞는 문제에 집중되고 당장 몇 점 나왔나 이게 궁금한데, 예, 강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해가지고 아이가 뭐 형편없는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도 억지로 참으면서 그래 수고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느냐? 예, 아이가 느껴요. 예, 아이는 엄마한테 되게 예민합니다, 보기보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던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엄마 주변의 공기의 흐름이 바뀌더라. 예,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맞는 문제는요, 내가 아는 거를 확인한 거에 불과해요. 예, 그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고요. 정말 틀린 문제가 내 약점을 확인해주는 문제예요. 그 틀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박수만 쳐주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 문제를 그래서 오답 분석을 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약점을 메꿔가는 게 공부예요. 내가 구멍난 부분, 빵꾸난 부분들을 메꿔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아는 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매 학년, 매 학기마다 새로운 거를 배우고 모르는 거를 배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를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걸 두려워하면 선생님한테 질문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이 약점을 모르는 거를 메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를 메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어, 만들어 주느냐? 엄마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아이도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안 갖습니다. 내가 문제를 틀렸다고 해도 트라우마를 안 가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아이가 문제를 틀려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야, 박수만 쳐주고 끝나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약점을 어떻게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한 거를 듣고만 하지 말고 학습이라 그랬잖아요. 공부는 학습입니다. 배우고 익혀야 완성이 돼요. 예. 그래서 듣고만 하지 말고 듣고 오면 반드시 익히는 과정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 익히는 과정이 뭐냐? 가장 좋은 거는 설명하기입니다. 그럼 아이한테
뭐 공부 약속을 하든, 제가 이제 제 책에 공부 약속에 대한 얘기도 있고,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자기 주도 학습 활동지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아이가 자기가 공부하고 온 거를 설명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뭐 좀 기분이 좋아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다. 뭐 말을 좀 꺼내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다. 그러면 아이가 기분 좋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뭐 맛있는 돈가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낮잠을 한숨 재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자기 그 공부한 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예 딱 규정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반드시 공부가 끝나면은 뭐 한 10분 동안은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예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인 얘기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예. 그리고 그 방법들은 어머님들이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늘 저희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다음부터 하시다 보면은 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런 건 어떻게 하지? 예, 이런 것들이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계속 변하잖아요. 지금 3학년인데 내년엔 4학년 될 것이고, 뭐 몇 년 지나면 이제 중학생 될 것이고, 그러면 또 환경이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친구들도 바뀌고 하니까 아이한테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저희하고 계속 접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혹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강남 코디 공부 연구소 검색하셔서 반드시 거기에, 가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뭐 교육이라든지 또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건 저희가 이제 카페에다가 올립니다. 예, 그 답변,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것, 유튜브에 올리는 컨텐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그 단톡방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수시로 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단톡방에다가 질문하셔도 돼요. 카페에다 질문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 저희 교육하는 그때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우선 단톡방에, 아니, 오픈 채팅방에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어, 멘토를 한 명 이제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디 가서도 강의가 끝나면 그냥 강사하고 끝나버리죠. 그 뒤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예. 근데 저희는 끝까지 AS를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꼭 단톡방에, 가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아마 11차 시 동안 제가 아까 아침에 와서 잠깐 이 출석부를 봤는데, 어, 제가 저번에 어떤 도서관에 가서 한번 강좌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담당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2차시를 가면 그 수강생이 점점 줄어든대요. 예. 그래서 12차시 가면 한 3주차 지나면 한 절반 줄어들고, 또 한 3주차 지나면 또 절반 줄어들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게 끝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와서 이제 제가 봤더니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거의 처음에 보니까 14분 신청하신 걸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끝날 때도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제가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11회차를 하는 동안에 또 궁금하셨던 것들 그때그때 해결한 것도 있었겠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또 김지영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김지영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모든 것에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때 안 오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서 22년 동안 학습 컨설턴트로 활동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담당했던 아이들을 한 수백 명 될 겁니다. 뭐 다 살려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학습 컨설팅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는 일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전 과목, 전 학년을 다 가르칩니다. 2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교과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학교에서 어떤 식의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교육 과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맥락도 다 갖고 계시고요. 또 아이들마다 다양한 방어 기제, 또 공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아마 지금 즉석에서 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 선생님이 이제 제가 바톤을 넘겨서 김정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 자녀의 교육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년 넘게 이제 도쿄 아카데미를 해봤었거든요. 다음 달에 청균세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이후는 그 Q&A 위주의 Q&A 위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라든지 각 과목 내용을 이제 더 그 서비스를 하려고 일단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독서 아카데미는 이번 12월까지만 하는데 독서 아카데미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를 좀 자기가 케어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후에 내가 자녀를 케어를 이렇게 하다가 저 같은 일을 하고 싶다 상당히 이제 제가 봤을 때 요즘 이런 패러다임 시대 때 제가 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직업적인 새로운 직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학원 강사는 아니고 그리고 과목만 자기가 지칭하는 전공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닌데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느냐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제가 많이 했던 게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 물론 이제 그 전에 개념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 학교 선생님들은 강사들은 그 본문 내용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저는 그 시작점이라든지 이 목차나 이런 걸 보고 그 파트를 안내를 해줘요. 물리 파트도 안내해 줄 수도 있고 수학 파트도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랑 연결이 되고 이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여기서 이 개념이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가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본문 내용을 빼고 예를 들면 뭐 역사라든지 국어라든지 자, 이 단어는 결국 그 반어와 역설에 대한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자 반어와 역설이 잘 나와진 시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 반어와 역설이 가장 잘 두드러지는 소설을 가지고 왔고 반어와 역설이 잘 돼 있는 그 수필을 가지고 와서 결국 모든 기여되는 게 반어와 역설에 대한 그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자 얘네들은 뽑혀왔을 뿐이다. 뽑혀왔을 뿐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포인트를 이 전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어와 역설을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보면 사실 학습 활동이라든지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 시작하는 점을 아이들은 잘 안 읽어보거든요. 선생님들도 얘기는 하셔도 애들은 이제 그런 부분은 본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흘려들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게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예시 문제를 보여줘. 대표적인 학교 문제라든지.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집약이 되는 보니까 변별을 내는 문제가 여기에 집약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줘요. 그럼 먼저 틀이 잡히는 거죠. 얘네들은 그 다음 학교에 수업을 듣든지 뭐 학원을 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가능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뭐 특별히 이제 최소한의 학원 정말 네가 혼자 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그런 아주 양질의 어떤 그런 부분 빼고는 이제 좀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스님한테 그 방법을 배워서 아이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뭐 과거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려면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어떤 과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걸 만들고 나면 네가 어쩌면 그 학원 선생님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돼도 사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고3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그 밑에 선생님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수준의 강사를 만나려면 고3 때 그런 선생님들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선생님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수준이 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그렇게 수준이 있는 선생님을 피해를 주면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그 검증이 되는 그 선생님들은 고등학교에 다 몰려 있고 고등학교 중에서도 고3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어쩌면 부모님보다도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수준이 높죠. 높은데 선생님들이 바쁘시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만 할 수가 없어서가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한테 기대할 거는 그럼 뭐냐면 얘가 이 선생님이 학습적으로 엄청나게 잘 알아듣게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얘랑 끈기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좀 분배를 할 수 있는지, 자세를 잘 잡아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매일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든 매일 하는 시스템으로 어쩌면 그런 쪽으로 방점을 두시는 게 돈을 이제 잘 쓰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리가 지나치게 멀지 않아야 되고 펑크가 안 나야 되고 칠판식 강의보다 가능하면 내가 개인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가격이 세. 근데 이 학원은 말은 학원이지만 선생님이 좀 개인적으로 얘를 좀 잘 보살필 수 있어. 이러면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이제 이 자격증 지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갔는데,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전과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리도 그렇고 영문법조차도. 영어 선생님도 사실 그 방법을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그 부모님한테 그 자격증 발급해서 하는. 그런데 너무 당연하라고 선생님들은 생각을 하시니까 그 부분까지 미처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다 내가 이야기하다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걸 그대로 따박따박 다 들으면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아는 상태에서의 사람들이 봤을 때라 모르는 상태에서의 그 개념을 들었을 때라 이미 벌써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사람은 들리는 것만 계속 들리거든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아주 뭐 기특같이 엉망으로 얘기를 해도 잘 들어오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들어도 절대로 안 들어와요. 내가 선제되는 어떤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이 들리는 것만 들어요. 그 들리는 게 듣는 게 아주 나이가 어릴수록 받아먹는 게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조차도 100%로 따지면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긴 강의라든지 굉장히 좋은 설명이 얘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미리 훈련을 주지 않는 다음에서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 그런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시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못하고 안에 세부 내용을 열심히 익혀서 시험을 이렇게 얘가 해야 되는 얘가 근육을 써야 되는 부분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맥락 잡는 것보다 내가 읽는 것보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걸 그대로 외워버리면은 훨씬 더 편하죠.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그럼 운동으로 따지자면, 내가 이제 그 스쿼트를 한다든지 이러면 누가 받쳐주면 편하잖아요. 그런 효과인 거예요. 수영을 하는데 누가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잡아주면 어쨌든 저기서부터 저까지 가는데 내가 혼자 가면 뭐예요? 가다가 수십 번이 빠져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실 잡아준다는 건 결론적으로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한 전전전전 단계에 불과한데 애들이 거기에 맛을 들이는 순간에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게 그러니까 힘들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을 뭐 처음부터 혼자 스스로 해야 돼 하고 하면 아예 시작조차도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가리키는 방법이라는 걸 어떻게 얘를 잘 유도를 해서 이걸 시킬까? 어떻게 보면 뇌를 속이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라는 게 인간의 뇌는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을 차단을 해요. 사실 방어 기제라는 것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요즘 그 고시생들이라든지 이렇게 그 성인 공부법에 보면 뇌속임 공부법이라고 뭐 유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뭔가 만만하게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뇌를 속인다는 게. 힘들지 않다라는 걸 자기한테 암시를 한 뒤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구체적인 게 이제 과목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건데 사실은 이걸 똑같이 예전부터 나와 있었던 공부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을 갖다가 이제 내 속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어만 바꿨을 뿐이고, 그러니까
힘들지 않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뭐 트라우마를 갖게 하지 말자, 뭐 동그라미 집착하지 말자는 것도 사실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뇌는 어떠냐면 일단 힘든 일에는 다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본능을. 그러면 내가 학습을 시킨다는 거는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을 역행하는 거예요. 모든 게. 모든 게. 복잡한 거는 일단 밀어내고 보고 쉽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입력이 안 된다고요. 이게 본능에. 그러면 당연히 가장 하기 싫은 거 뭔가 계속 일이 생기면은 인간이라는 게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까지 머리에 들어가기까지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이 이제 아이디가 가장 이제 계속 이제 할 일을 미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고 부모님조차도 해당이 돼요. 사실 지금 아이들하고 이게 본인도 늘 갈등을 하실 거예요. 애랑 그 씨름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씨름하기가. 부모는 아이가 진짜 사랑만 하고 싶거든요. 편하게 재밌게 애들하고 놀고만 싶어요. 그래서 부모 이상은 정말 아이가 짠하고 태어났는데 어른같이 나처럼 너무 이쁘고 작은 애가 어 얘랑 정말 친구를 하고 싶어. 정말 이상적인 부모상이 정말 아이랑 친구처럼 지내고 정말 행복하고 재밌게 지내고 얘가 알아서 할 거를 다 하고 정말 요술 같은 마술 같은 일이죠.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필요해서 친구처럼 보이게 하는 거는 중요해요. 친구처럼 보일 필요인데 절대로 친구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이게. 부모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내 여자를 태고 태어나 나한테 책임과 의무가, 친구한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 없고, 친구처럼 얘한테 얘가 싫어하는 거를 굳이 고통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부모도 똑같이 역행인 거고, 부모도 이게, 나중에 좀, 결국 크면, 주변에 얘기하니까 이렇게 아웅다웅 안 해도 나중에 크면 다 된다고 그러던데,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얘랑 싸워가면서 이거를 고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싸우는 건 안 좋아요. 근데 고칠 필요는 확실히 있는 거죠. 그 방법이 얘 뇌를 속여서 어, 부모라의 분쟁이라든지 그 감정이 상하지 않게 사실은 이걸 고쳐 나가는 게 가장 큰 테크닉이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 고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거를 부모님들도 사실은 미루고 싶어요. 아, 요번에까지는 장난감 사주고 다음에 그거 하지.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두 가지의 사례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어 극단적인 경우에요. 물론 극단적인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엄마도 이제 그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죠. 그러면 애는 점점 더 요구 사항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보통 이게 걱정이 되냐면 도저히 내가 그것까지는 들어주고 싶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얘는 학습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땡깡을 비우면 뭔가 나오더라. 아주 나쁜 습관을 들이는 거지. 그럼 내가 발악하는 게 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야. 그럼 그때도 엄마는 조금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서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자, 이 아이가 뭐 다행히 뭐 이렇게 체력적 좀 타고난 성격이 순하든가 이러면은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얘가 가격하다 그러면 이제 부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건 던지는 게 이제 부모한테로 가는 거죠.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래서 그 부모가 충격을 받아서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런 것들이 흔해요. 근데 그 사건 발달이 일단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부터 그거를 버티지를 못한 거죠. 작을 때 얘를 버텨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알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게 해도 하니까 나오더라가 학습이 되진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이게 대학교 그 아침에 그 아침 수강 하면 뭐 9시인가 10시인가 그 수업을 하면 많은 애들이 기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뇌 실험,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한 그게 이제 TV에 그때 나왔더라고요. 다큐가. 뇌 신경세로 뇌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냐. 뇌에 대한 연구가 많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참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아침에 정말 날씨도 춥고 그리고 첫 교실을 굳이 이거를 내가 안 가도 한번 정말 처음에는 어떻게든 가야 돼 하는데 버티다가 너무 그 전날이 이제 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아이가 고통스럽고 하면서 요번 한 번만 가지 말자라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마침 교수가 추석도 안 불렀다 그러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거의 마약 수준이래요. 그 쾌감이 이루 말은, 그러니까 남들 다 그 추울 때 나가서 이렇게 할 때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는 따뜻한 집에서 했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럼 이거를 한번 맛본 애는 이거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반응을 안 한대요. 내가 그렇게 훈련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한 번도 지각을 안 한 애는 있어도 한 번만 지각한 사람은 없대요. 이게, 그걸 맛들인 거죠. 이게 뭐냐면 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불이익이 없더라라는 게 그만큼 흡수가 더 빠르대요. 그 흡수가. 생각보다 되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그러면 얘가 뭔가 이렇게 실험을 했었을 때 이제 물론 그게 뭐 병균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무조건 1%라도 있어서 얘가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60%가 넘어가면 병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 60%가 넘어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미루는 게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중요하지 않는 건 미루고 중요한 건 미루지 않는, 적어도 이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 모든 뭐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100%안 미룰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게 미루는 순간에 불이익이 온다라는 걸 얘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이랑 씨름인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유아기 때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수업도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약간 엄하신 분의 자녀들은 그렇게까지 엇나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러면은 오히려 아이가 하고 사이가 좋아서 엇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놀랬던 거는 굉장히 호구가 될 만한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최악으로 돼 있었어요. 똑같이 세상에서도 호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자녀한테도 호구가 되면 아이가 간을 봅니다. 이게 던져봐요. 나 안 할래. 근데 엄마가 바로 탁 잡아버려. 그래? 되잖아. 원래는 내가 안 할 생각이 없었어. 엄마, 나 오늘 너무 아파서 안 돼. 안 돼. 뭐, 예를 들면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하면서, 너 몸이 아프니, 너무 이렇게, 그래? 이게 어릴 때 이게 학습이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랬는지, 이게 나의 어떤 그 유한 태도가 얘한테 어떻게 나의 이런 선한 마음이, 왜냐면 얘가 인간이니까. 성선설보다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영리하게 이게 잘 던져요. 그래서 어떤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엄해서 꼼짝 못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무조건 엄한 또 학원을만 보내시면 또 거기서 엄하면 엄한 대로 또 나쁜 부분이 있죠. 강력하게 나와서 내가 영혼 없이 공부를 하게 만들잖아요.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 뭐 뺏겨가든지 어떻게든 해내는 것만 또 나쁜 버릇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근데 어쨌든 봤었을 때 얘가 절대로 살짝 아까 말했듯이 절대로 엄마가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걸 하되 정말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를 우리 부모는 그걸 얘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했을 때, 야, 똑같은 말을 아빠가 그렇게 했었으면 넌 들을 거잖아. 당연히 듣죠. 아빠는요, 한번 이거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이제 엄마가 호구가 된 거예요, 이미. 엄마가 물엄마가 된 거예요. 물로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할머니, 뭐 할아버지 같이 사는데 완전히 아이고, 아이고, 우리 손자.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생각보다 조금 문제가, 약간, 부모님들은 괜찮으신데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그 원인이 이제 조부모님한테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부모가 예를 들면 돈도 안 주고 뭐 이랬는데 뭐예요? 할머니가 이 손자한테 뭐예요? 이쁨을 받고 싶은 거. 이게 본능이 부모도 그래요. 아이랑 사이가 틀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이랑 친하고 싶어 하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게 사실은 본능이에요. 이게 어떻게든 얘가 이게 거짓말인 줄 알지만 쏘아 넘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내가 아이한테 호구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러면서 뭐 애는 뭐 기세등등하게 나가는 거죠. 문제는 내 바운더리 안에까지 있을 때는 얘가 그냥 안전하게 그걸 하지만 이제 사회 나가고 이러면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내가 똑같이 행동을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집에서는 막 하다가 갑자기 요때는 앞에 앉아서 하는 거야 하는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 자, 이게 초등학교 1학년 하고 이러면 한 20% 애들이 그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한대요. 집에서도 늘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었고,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해도 크게 야단을 맞지 않았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를 모르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 물론 아이에 따라서, 그 성격 따라서 그렇게 제재를 안 해도 알아서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애들도 이제 나오는, 발현되는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알게 모르게 그게 다 형성이 돼 있죠. 나는 그냥 둬도 애가 알아서 잘하더라. 나름 이제 뭔가 분위기가 모범을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 노출이 안 되고 알게 모르게 얘가 제재를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이제 놀랬던 게 그 육아 그 애들 이제 먹이는 거 있잖아요. 우유 먹이고 그게 그 시간에 얘가 필요 없이 울을 때는 막 얘가 운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 아파서 그냥 막 시간대로 주면은 이제 이제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신 그 분이 이제 그 TV에서 얘기를 하기에 아이가 이제 나쁜 습관을 만나는 거죠. 항상 요때쯤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그걸 되면 애가 나쁜 습관이 돼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이게 날라오네? 라고 학습을 해서 그 다음은 이게 딱 안 해주면 계속 온다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이 버팅김이 벌써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정말 그 버릇을 혹시 예전에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유머, 굉장히 그런 집안에서 유머를 섭외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쟁을 하는데 그 유명한 뭐냐면 이런 태도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벌써 우유를 먹일 때부터. 바른 자세로 그렇게 예를 들면 더 성장을 하면 바른 자세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예의라는 게 때에 따라서 그렇다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만 그런 좋은 자세 애들을 키워내는 건 아니지만 그게 오히려 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제때 맞췄을 때 딱 우유를 갖다 주고 그럴 때 딱 재우고 대부분 보면 그 모든 노하우가 애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그 절차 단계를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어 놓는 거죠. 얘가 이거 하고 싶어. 나 미루고 싶어. 왜 미뤄야 되느냐. 그리고 미뤘을 때에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되면은 얘가 쉽게 미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거 만드는 게 사실은 초중 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쉬운 거 할 때는 안 미뤘어. 결국 어려운 거 나올 때 똑같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얘가 지금 영재고 최상위권이고 학교에서 제일 잘한다 그러고 학원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얘도 어려운 게 나오면 한번 밀어보고 싶어요. 아닌 거. 그리고 계속 잘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골고루 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어쨌든 부모님이 그 하고 싶어하는 어떤 최상의 결과를 내오기가 힘든 상황이 똑같이 되거든요. 자, 고등학교까지는 내지는 중학교까지는 아무 무난하게 이런 버릇이 보이는데 그냥 냅뒀어. 부모님들이 얘가 만약에 미뤘는데 언제부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성적이 안 나올 때부터 걱정하세요. 미뤘는데 성적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요.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든 애는 해더라. 그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정도 거 가지고는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이 정도 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나중에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학습돼 있잖아요. 항상 나는 미루고 미루고 미뤘다가 어떻게든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만만치가 않아. 그러면 편법도 나오고 아니면 그걸 밀어내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야라고 방어 기제가. 문제를 잘못 낸 거야. 나는 이 과목이랑 안 맞아. 나는 이거는 잘했는데 그러면 공부 전체가 되는 거야. 나는 다른 거 차라리 하는 게 낫겠어. 공부는 나하고 안 맞아. 라는 것까지가 진행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제가 이제 계속 인간에 대해서 일을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얘네들은 모든 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다 밀어낸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냐면 나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빠져야 돼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면피를 해야 되죠. 엄마가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나한테 맨날 공격했어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 책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 계약을 하라는 게 그 의미가 부담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학습 자격증 할 때 그 역사 부분을 조금 깊이 하면서 독해력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유일하게 영국이 그렇게 나쁜 짓을 지독하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나라보다 잔인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상으로서
굉장히 영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나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식민지의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끼리 축구도 해요. 그리고 그 연방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상당한 그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얘네들은 그 나쁜 짓을 할 때 영국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동인도의사를 해서 뭘 따로 만들어서 그 일을, 권리나 이런 것들은 다 갖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굉장히 탄압을 한다든지 욕먹을 짓을 하면, 어,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쟤네 회사에서 우리 뜻을 거스렀다. 이런 식으로 면피를 했어요. 법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계약을 해놓고 엄마는 네가 너무너무 해서 엄마도 마음이 안타깝지만 이 문서화된 거, 이 문서의 중요성을 알아주는 거예요. 계약이 되고 내가 사인을 하는 순간에 이 효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인류 역사에 이거 사실 계약 이거 잘못하면 전 재산이 날아가고 내 목숨도 위태로워요. 이 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개념이지만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문서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네가 도장을 찍었고 내가 도장을 찍었지 않았냐. 나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나도 마음대로 못한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건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그러면 애가 또 영특한 애들은 계약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문구를 쓸 때 굉장히 신중하게 써요. 벌써 그거부터 신중하게 쓰고 문구를 쓰고 자기의 면피를 남기 위해서 만약에 엄마 내가 그 다음날 뭐 내가 뭐 배가 아파 뭐 이렇게 몸이 그게 있을 때 그럴 때는 이게 그런 조항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붙여줘.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병원 의사 선생님이 가서 이런다라고 진단이 나올 때 그때만 인정하는 걸로 하자. 굉장히 근데 사실은 이런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인 독해력에 직결이 돼요. 이미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수학학원 안 가고 영어학원 안 가고 엄마들은 진도 안 나가서 너무 아깝지만 사실 그런 계약을 의논을 하는 자체가 어떤 사교육 논술학원보다 더 지독하고 아주 강력한 거를 사실 얘랑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약 조항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이 단순한 게 점점 복잡한 걸로 되고 한번 약속한 거는 절대로 거스릴 수가 없고 한번 이걸 어기는 순간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얘가 학습이 되어지면 사실은 부모님이 원하는 어떤 모든 규칙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그런 건 당연히 하고 단지 이제 어느 부분에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정도로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있으면 사실 그 다른 부모님 봤을 때 행복한 고민인 거예요. 그래도 걔는 사회생활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수업도 듣고 시험도 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조금 있으면. 학교를 안 가. 학교를 갔는데 수업을 안 들어. 시험 칠 때 도망가. 학원도 빼먹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 애가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어머,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어느 부분에서 그거를 잘 시키신 거죠. 사실은 그걸 모르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서 만족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 점점 기대치가 끝없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뭐 얘가 나를 때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완전히. 그런 식까지 끔찍한 상황.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이게. 왜냐하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들이 이제 부모 교육이라는 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 말을 어떻게 들어줘야 되는지. 그냥, 어떻게 보면 아이를 굉장히 폭력을 계속 갓난아기들 해서 끔찍한 어떤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사에서, 특별하게 정말 전 인구 몇천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기사가 한 명이 된다는 거는 수백 가지의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사화가 한 명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런 사건이 하나 기사화됐다는 건 그 사람 한 명만이 아니고, 한 일가족이 죽었다는 건 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한 10%에 육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어,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끄럽고 우니까 그냥 밀어낸 거죠. 부모 교육도 안 받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바로 대응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있어요. 교육을 안 받으면. 갓난아기를 운다고는 이유로 집어던질 수 있다고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를 그럼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는 굉장히 교육을 받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상당히 제재를 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고통받게 그런 거를 익혔지 않았다 그러면 훨씬 더 잘 가르쳐 주신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거저 얻는 게 없다고요. 거저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세로 하다 보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부터 만들어야 되고 약속이라도 사실 약속이라는 이 개념이 희박해지면 뭐 내가 아무리 천재적인 유전자를 타고 나와도 방법이 없어요. 그걸로 다른 걸 써버리겠죠.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일을 써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천재적인 것도 그거를 굉장히 나쁜 일을 쓸 수도 있고 모를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모든 교육이 어쩌면 거기에 더 맞춰져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식량 지금 바뀌어진 그런 체제도 양은 확실히 줄였어요. 왜 줄였냐면 과정을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정만 디테일해도 난이도가 올라가서 아이들이 시험을 못 봐요. 변별이 너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 충실한 게 지금의 어떤 교육이나 점수에도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잠시 저희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뭐 이런 거 유튜브 같은 것도 보시면 중간중간 광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제 광고를 좀 드리면은, 저희는 지향하는 바는 학부모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아이가 아니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예,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죠. 그래서 학습과 관련되는 서비스인데, 공부라는 게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다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김지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인문학적인 교육도 들어가고요. 또 구체적으로 아이의 학습 컨설팅도 합니다. 컨설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 컨설팅을 입시 컨설팅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입시 컨설팅은 사실 거의 끝났을 때 모든 과정이 다 끝났고 나와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 갈 거냐 저기 갈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별로 없죠. 왜냐면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습 컨설팅은 저는 종합검진이라고 봅니다. 우리 건강검진 하듯이 아이가 어디에서 빵꾸가 나 있는지, 어떻게 이거를 메꿔야 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놔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진을 해서 그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입시를 봤을 때도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습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어머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무리 교육을 들어도 나는 자신이 없다. 아이를 케어할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런 저희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뭐 직접 일을 하겠다 해서 배우시는 분도 있지만은 내 아이를 한번 잘 케어해 보고 싶다 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인문학 과정, 학습 컨설팅, 그다음에 학습 지도, 인간 자격증 과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어쨌든 주요 과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보통 학습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는 그 태도들이 그냥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제가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들이 넘어가고 문제는 성적이 잘 나와도 사실 그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요지가 나거든요. 그 기미는 다 보이거든요. 난이도가 살짝 높여진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했을 때는 얘가 잘 보다가 조금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금 난이도를 올린 그런 데 갔을 때 얘가 갑자기 수학을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수학을 밀어내기 시작해. 아, 그러면 얘가 수학이 버거운가 보다. 근데 그냥 그 버거운 게 어디서부터일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학년이 어릴수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수학적 부분이 약해서 밀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얘가 수학적 능력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설레발을 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학습량이 끝없이 늘어날 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이거를 조금씩 안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복잡하고 미루면
별표 치고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그런 문제는 안 나오더라. 그런 문제를 내가 맞닥뜨리지 않더라라고 하면 계속 그런 거를 피하겠죠. 이게. 그리고 그런 문제를 내가 했는데 틀렸는데 굉장히 욕을 먹었다라든지 선생님한테 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다든지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그 굉장히 커요. 수학을 언제부터 안 했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이제 그 망신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뭐 수학 숫자도 보기 싫다. 그런 아이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혀 수학적 능력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수학을 더 했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본인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수학이 제일 약하다고 했는데 그나마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수학이었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그러니까 직업적인 거는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계속 쉬운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나와서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얘가 타고난 능력으로는 그쪽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안 되는 애들이 어쨌든 성적도 잘 안 나와요. 확실히. 자기가 뭐가 강점이고 반대로 메타인지가 강하다는 거는 능력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 예를 들면 암기 속도라든지요. 그 다음 이해 속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 폭발적으로 달라지냐면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사실 폭발적으로 달라지고 진짜 공부 쪽에 어떤 능력은 대학교 이후에 진짜 석박학종이라든지 정말 공부 쪽으로 가는 애들부터 뭔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지.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밑으로는 이해 능력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다. 그리고 그 약하다,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걸 잘 표현을 하고 민감해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초조해하고 이런 애들이 다 성적이 좋아요. 처음에 똑같은 지문을 하나 보면 하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그 받아들인 느낌이 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최상위권일수록 민감하게 정말 큰일 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 문장까지 스님이 무슨 말인지 안 읽혀져요. 그리고 안 읽혀지는 이유가 이런 단어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안 박혀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히려 그 성격에 따라서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은 뭐 대충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리고 아예 이런 거 제가 왜 봐야 돼요?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거기 그 지문을 맞닥뜨리는 태도가 다른 거죠. 여기. 그리고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섬세하게 내가 모른다는 걸 표현하는 거기에 따라서 성적 분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봤을 애들이 뭐 신계 천상계 사람이야 쟤는 인간이 아니야 이런 애들은 막 울어요.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요? 저 너무 쇼크예요. 그래서 그 민감성을 이제 굉장히 어쩔 줄을 모르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딱히 그 이해 능력이 차이가 크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점에 굉장히 더 민감도가 커지니까 당연히 오답 분석이나 틀린 거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또 일반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천재나 영재는 좀 또 다르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이제 볼만한 게 나왔네요. 드디어 내가 달려들어서 할 만한 게 나왔어요. 딱 태도가 차이가. 이 정도면 이걸 만약에 잘 읽어내면 뭐 좀 잘난 척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내가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역시나 이해는 하나도 못했어요. 똑같이. 근데 자세가 굉장히 다르죠. 진짜 그 차이예요. 영재원 다니고 뭐 과거에서 그냥의 성적이 좋고 이 정도면 제가 볼만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수준으로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이 정도면 내가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뻔하게 읽히는 거는 싫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흥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이거 뻔해요 하면서 학교에서 그냥 자기만 하고 자는데 그렇게 성적이 나쁘지는 않고. 근데 역시나 이제 너무 어릴 때 그래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아직 얘가 잘한다는 그 어려운 지식의 정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까지 그 기본 태도가 요구가 되는데 그래서 또 어릴 때 영재가 한 6학년 중학교가 되면서 평범해져 보이는 게 아마 그 단계를 갖다가 잘 보내지 못하고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거를 얘한테 제시를 하면서 그 근육을 키우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육이 나왔는데 내 근육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일종의 내 근육.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순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가 그러니까 수학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면 계산 문제의 복잡도가 계산 문제 복잡도가 고1까지 나오거든요. 모든 전 과정이 예를 들면 지금 잠깐 그 교과 과정을 보자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 수학이 결국 이제 한 자리수, 두 자리수, 세 자리수 더하기, 빼기가 더 어렵죠. 곱하기, 나누기가 요 순서로 돼 있는 거죠. 근데 한 자리수, 두 자리수, 세 자리수, 네 자리수 하면서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단순해요. 이게 더하고 빼고의 10개 미만의 그 원리가 되는데 10이 넘어가면서부터 세계가 정말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이 나오면서 머리가 엉켜버리죠. 더더욱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헷갈려서 교과 과정에는 여기에 순서가 보면 그냥 암산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10을 더해서 거기서 또 빼고 복잡한 과정이 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바로 암산이 돼버리는데 그 과정을 지키는 게 그걸 충실하게 썼냐 안 하느냐로 암산을 해버리면 이제 감점을 해버려요. 이게 그 순서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곱하기 나누기 되는데 여기서 분수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엄청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게 들어가고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 그 복잡한 계산을 보면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요. 더하기 빼기, 그 다음 분수, 소수, 총집합, 혼합 계산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그대로 고1 때도 나와요. 훨씬 더 복잡하게. 그래서 그 그냥 계산 문제 아니야 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앞에 단원에서 복잡한 계산이 나왔을 때 이게 수학을 잘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풀어보시면서 너무 요즘은 더 어렵겠죠? 놀란 게 지레죠. 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거를 무사히 내가 이 다음 쉽게 말해서 게임으로 맞으면 내가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실수를 유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문제를 희한하게 이렇게 인간의 뇌로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만들어 놓은 게 기가 막힐 정도로 만들어 놔서 이거를 다 모든 미션을 해내고 정답이 되기까지의 길이 너무 까마득하다. 나도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못 맞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내신에 그 복잡한 계산이 있잖아. 그걸 왜냐면 자꾸 아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애가 너무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학습량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떠나서 아이랑 감정 싸움이 너무 심해진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아이의 어려움을 일단 좀 먼저 이해를 하면 조금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드럽게 나오면서 애를 어쨌든 공부를 계속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시키는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할 때냐는 거죠. 남들은 이런 거 하는데. 근데 그쪽에 갔더니 애가 가부하가서 엄마 조금 좀 낮춰서 해줘. 난 너무 버거워라고 하는데 이제 엄마는 답답한 거죠. 이미 이제 스카이는 날아갔구나.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수학 자체의 문제가 두 사람의 어떤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애가 방어 기제가 다 발휘가 되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아서 그 자기가 수학을 또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또 야단을 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즘 문제는 이렇다라고 조금만 풀어보세요 했더니 제가 여러 말 한 것보다 한 번에 효과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저는 계산 문제라고 되게 무시했는데 얘가 계산 문제를 틀려오면 학원에서 막 공격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너는 그런 실수가 잦냐고. 근데 자기가 사실은 선생님한테만 살짝 얘기하는데 저 반도 못 맞췄어요. 어떻게 이렇게 실수가 강남권에 수학 문제가 이렇다. 다른 지역은 안 그렇다. 얘가 다른 지역이었으면 80점 이상 받았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정이 되게 힘들다. 예. 얘네들이 뭐 그냥 정시로 많이 가고 이게 그냥 강남권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 애를 바보로 만든 뒤에 다시 멀쩡한 애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라고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해를 하면서 이제 실마리가 잡혔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정도로 이게 수학이 어쨌든 그 순차적인 태도인데 이게 어렸을 때 수학이 수학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수학을 밀어내서 수학을 안 해버린 아이들이 수학만 안 하면 난 할 수 있다 하는데 자, 수학에서 요구가 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복잡한 세상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나눠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지금 해야 될 일과 나중에 미룰 일. 분류를 해야 돼요. 모든 일이. 인간이 어쨌든 계속 그리고 그 지문을 볼 때도 나눠야 돼요. 핵심어와 핵심어를 도와주는 말들. 그다음 그 핵심이 구조화를 시키는 그런 방식이 결국 수학에 녹아져 있는 거죠. 왜냐 순차적인 사고가 요구가 되니까. 이를테면 아이가 딱 방 안에 들어와요. 대부분 애들이 확산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애들이. 생각보다 뛰어난 애들도 딱 들어오면 뭔지 모르지만 이 공기를 느끼는 거죠. 아까 눈치 빠른 아이. 공기가 싸늘해. 내지는 분위기가 좀 뭔가 습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스캔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근거를 제시는 못해요. 그냥 기분에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왜? 그러면 몰라. 그냥 그렇게 느낌이 와. 어렸을 때는 이 느낌이 뛰어난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성적이. 많이 안 하고 좋은 점수를 받아요.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몰라요. 잘 넘어가요. 선생님이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 이럴 거다라고 하는데 문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게 거의 맞아떨어져서 아이가 학습이 돼요. 대충 보는 게 빠르게 해결도 되고 자세히 볼 필요가 없다는 게 학습이 돼버려요. 이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설명 말기가 굉장히 뛰어나면 내가 지문을 안 봐도 들은 것만으로도 그 시험을 쳐내요. 근데 이제 그 시험에서 살짝씩 이제 그 논리적으로 살짝 어긋남이 그런데 다 걸려들어서 애들이 두 번째 읽을 때 다 맞아요. 두 번째 풀 때 맞는 애들의 특성이 처음 봤을 때 때려잡는 게 강한 거죠. 읽어보면 뭐뭐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A에 한해서 이렇다라는 그런 걸 안 읽어요. 생각보다. 사실 그런 거는 동그라미를 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문제도 많이 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습관들이 들어버린 거예요. 딱 보면 이거지 뭐. 그러면서 극기와 수학 같은 경우에 요번 단어는 뭐 혼합 계산이니까 내지는 이제 그 반비례 관계니까 일단 안 읽어봐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방식을 외우기가 쉽거든요. 그럼 문제 아무리 길다란 그 문장제 문제도 문장제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는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냥 딱 보고 대충 숫자를 끄집어내서 수식을 만들고 답을 내요. 어떻게 풀었냐 물어보면 뭐 여기서 몇 개 하고 여기서 몇 개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이 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 문장을 이해를 해서 이걸 수식화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게 X라고 두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다 풀어도 되는 문제인 거예요. 쉬운 문제는. 그러니까 그 쉬운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 문장을 정확하게 100% 이해를 안 해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고요, 이게. 그게 다 개념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로 개념 문제를 다 맞았다고 해서 얘가 개념을 다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개념 문제를 다 맞아도 그런데 개념 문제에서 하나라도 틀리죠. 그러면 이 하나가 전체를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때려잡았는데 그 하나가 정확하게 개념을 몰라서 틀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은 다 맞아줘야 되는 거죠. 예. 왜냐면 그게 걸려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를 왜 푸냐면 내가 개념이나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는지 확인용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수준이 어려워지는 지역에서는 시중에 그 문제집 있죠. 거기서 그냥 빨리 몇 분 만에 풀었느냐도 중요해요. 그냥 편하게 한 30분 내에 풀었다. 그럼 개념이 어느 정도 만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툭 하면 나올 정도로는 개념이 됐구나. 그 문제 수준이 안 나와요. 거기 문제에 한 10개 정도의 개념이 섞어서 한 문제로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얘가 반틈 나갔다. 그럼 학교 시험은 50점 미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 어렵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뭐냐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개념이 바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푸는데 한 30분 내로 10분 만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1시간, 2시간 걸렸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개념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다가 그 문제가 바로 틀렸다라는 거는 개념이 안 됐다는 걸 알고 그렇다고 개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거를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내 상태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틀린 걸 용인을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오픈북을 할 정도 수준만 되려고 해도 개념이
한 반 이상 돼 있어야 오픈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공부가 정말 안 되는 중하위권 애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교과서에서 못 찾아요. 진짜. 그리고 어디서 했더라도 모르고 요즘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펼쳐주지 않으면, 자, 저번에 했던 거 이 부분 펼쳐봐 했더니 그거 찾는데 한 10분 걸려요. 이 부분이 어디서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벌써 머릿속에 이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세밀한 부분들을 사실은 부모가 그걸 알아야 돼. 그 안에 내용을 지금 해서 얘가 지금 몇 개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사실은 선생님도 모를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은 내가 방금 얘기해 준 거를 방금 테스트해서 얘가 다 맞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얘가 단기 암기에 능한 애다. 바로 기계적으로 딱 사진 찍듯이 외워가지고 바로 딱 그걸 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학원에서의 테스트에서도 확인이 되려면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한 번씩 시험을 쳐줘야 되거든요. 한 학기 전체를, 한 단원 전체를, 심지어는 세 단원 전체를. 그래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정말 수학을 잘하고 이런 애들은 최소 한 학기나 중간 기말 범위 전체가 세밀한 부분까지 몰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거는 한 번에 쭉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 근육을 키우긴 키우는데 수학은 순차적인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인과관계도 딱 떨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훈련을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문제를 뭐 외워서라든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고 안 맞추는 게 아니고, 얘가 이 과정을 지켜서 정확하게 수학적 능력, 논리적 관계를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약하다 그래도 계속 얘가 그만두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얘는 예체능으로 갈래야. 그리고 보니까 예체능은 수학이 안 친대 라고 하지만은 이게 끌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논리적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수학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고1 초반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끌고 가줘야 나머지 과목, 왜냐면 예체능에서 예를 들면 국어 사회가 되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근데 그 국어 사회 문제가 사실은 다 중학교 이상의 최소 고1까지 그 수학이 요구가 되는 문제만 남아 있어요. 통계 문제예요, 사회 문제는. 과학도 통계 문제예요. 과학도 통계보다 더하죠. 이게 수학적인 게 굉장히 또 통계 이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사회 문제를 보면, 한국사 문제를 봐도 보면 그러니까 통계를 안 해놓으면 통계뿐만 아니라 또 기본적인 계산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계속 약했던 애들이 예체능에 가는 애들이 뭘 못하냐면 그 퍼센테이지 계산을 못해요. 50% 정도는 알잖아요. 50% 됐다면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 그럼 그 50%를 해서 또 20%를 했어. 70% 아닌가요?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0 플러스 20 플러스 10. 그러면 50% 한 대에서 20%가 된 거예요. 눈속임이죠? 그리고 그까지 한 대에서 또 거기서 10%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80%가 아닌 거죠. 벌써 이제 이게 그 퍼센테이지 개념 모으면 아주 쉬운 기초적인 사회 문제를 못 풀어요. 전부 다. 그게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건데 계속 안 했잖아요. 안 하면 가장 빨리 초기화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거라도 유지를 시켜줘야 얘가, 그러니까 수학 관련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글 자체를 논리적으로 못 읽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A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B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그래서 A라고 해. 이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집합 명제를 배우는데, 예전에는 그게 중3 때 있었거든요. 집합이라는 거. 근데 너무 어렵다고 고등학교 때 넘어갔어요. 최소 그 고등학교 때 그 집합 명제 부분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국어 문제에서 반타작 이하예요. 모든 게 그 논리 명제에 맞춰서 나오거든요. 내가 이 개념을 알고 있어도 내가 역사적으로 마니아야. 뭐 그래도 문제가 다 틀려요. 왜냐하면 전부 다 논리적으로 말이 어긋나게 만들거든요. P이면 Q이다. P이면 Q가. 근데 Q가 아니다. 그러니까 P도 아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거.
그런 구조로 손지를 만들어내요. 그럼 내가 이순신 장군이 뭐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로 답을 찾아내는 문제가 계속 많아지는 거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 이게 수학을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이제 뭐 학원을 하든지 얘가 수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만만하게 하도록 내지는 수학을 지루해하지 않도록 뭔가 아이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는 게 수학을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수학은 너무 얘가 부담스러우니까 현행 유지를 잘 유지를 하면서 다른 걸로 어려운 지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유혹을 좀 해서 잘난 척을 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확산적 사고의 아이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캐치가 빠른 거예요. 다른 애들이 선생님이 옷 바뀐 건 바로 알아. 헤어스타일 바뀐 것도 알아. 나오는 말보다. 근데 반대인 경우는 전혀 힘들어하고 보통 이제 과학 영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 애들이 공통점이 선생님 그 여학생들은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얼굴이 인지가 안 된대요.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대요, 이게. 그리고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딴 사람이 길거리 가면서 나를 아는 척을 하는데 제가 우리 반인지 아닌지 그 정도로 전혀 그런 부분에 민감해요. 얘가 어떤 필통을 가지고 왔는지. 근데 어떤 아이는 옆 친구가 필통이 뭐가 바뀌었고 뭐가 했고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류가 그래요. 근데 그 아까 잘 모르겠다는 애들은 들어오면 순서대로 봐요. 책상을 보고 그다음 이걸 보고 그 순서가 있어요. 순차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래서 굉장히 좀 애가 떨어져 보이고 살짝 바보같이 보이고 말도 이제 아직 잘하는 가정이니까 그리고 어이없는 문제에서 굉장히 아예 전멸을 해서 와요. 얘가 되게 똑똑할 줄 알았는데 문제가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논리적으로 한번 잘못 생각하니까 주룩 다 틀려버리는데 절대로 그 앞에 확산적 얘기는 다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때려잡는 경우가 있어서 맞추고 틀리고 왔다 갔다 하지 다 틀리진 않아요. 이런 애들은 일괄적으로 다 틀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시간이 우리가 11시 반이 이제 얼추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질문이 또 있으시면 단톡방이나 아니면 카페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 듣다가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70%에서 20% 할인을 하고 하는 게 아울렛에 가보면 70 플러스 20%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와, 90% 할인한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70% 해놓고 나머지 30%에서 20%를 하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는 6% 되는 거죠. 그럼 합치면 76%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그냥 보기에는 그냥 90% 같이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저도 거기 많이 속았었는데요. 수학을 잘 못해서. 제가 돌발적으로 지금 김정 선생님하고 전혀 상의되지 않았던 질문 하나만 하고, 예,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좀 수학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인 아이들의 경우라면 어떤 교재를 어떻게 공부시키는 게 좋을까요? 혹시 예, 아까 아직 그 돌발 교과서, 질문이라서. 예. 아까 그 교과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걸 모든 부모님들도 알고 있고, 아이들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거기서 보충을 하자고 그러면, 교과서가 좋은 이유는 아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양이 적어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그게 가장 강점이자, 아예요. 그런데 그리고 상당히 왜 이렇게 그 교과서 활용법이 잘 안 되냐면 그만큼 아이들이 독해 수준이 교과서에서 잡아낼 만큼 수준이 안 되고 부모님조차도 일부 이제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교과서보다 이게 훨씬 더 자세하게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이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결정적으로 안 좋은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앞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뇌에 관련된 거랑 연관이 있어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너무 훌륭한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왜냐면 내가 이걸로 고통을 받았고 이걸 학교에서 쓰는 거 뻔한 거고 그 이미지가 점철이 돼 있으니까 아 이게 교과서가 정말 좋은데 이게 교과서가 좋다는 걸 알기까지는 상당히
상위권 이상이 되어야지, 아, 이게 교과서가 이게 딱 개념 잡기가 이게 정말 쉽다라는 게 알 수가 있고, 사실 부모님들도 이게 애들이 또 싫어라 하고, 교과서 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별로 말들이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제일 앞에 제일 처음에 강점, 전체 틀을 잡는데 가장 유리하다. 내용이 적어서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와닿지가 않아요. 자, 이게 와닿으려면 정말 그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까 뭐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은 인지가 된다는 게 막상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한 뒤에 교과서를 봤을 때 특히나 대학교 면접이라든지 굉장한 범위잖아요. 그렇게 사탐 교과서를 보면서 뒤에 이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공부가 되나 봤을 때 애들이 넘어가요. 여기 전부 다 있었네. 이게 어떤 학원에서 낸 교재보다 바로 이런 식으로 다 물었어요. 근데 이게 합해진 거죠. 그 당시 그 한 단원씩 할 때는 이런 정도까지 이게 그 어려운 논술이라든지 이런데 바로 교과서에 전부 다 논술 문제조차도 다 있었네.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내 있네. 그 훌륭한 걸. 그리고 특히나 과학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학원 선생님조차도 교과서 갖고 안 된다 하는데 과학을 꽤 잘하고 이제 시험을 치고 교과서를 본 친구들 내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가 항상 마지막을 교과서로 마무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만점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자습서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요, 본인이.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자습서나 이런 거는 거기에서 심화 문제나 이런 거는 있지만 전체 맥락이라든지 사실 그런 문제를 꼭 2문제씩 내거든요. 교과서를 봐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거기서 잡아내는 거고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걸 정리를 하기에 이 이상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선생님 어쨌든 이 출제를 하는 사람이 교과서를 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심화를 내기 때문에 그걸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히 공부를 해보면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교까지 문제는 100%예요. 그래서 독해력만 있으면 사실 여타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도 교과서 캐치만 해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다 알고 이거를 그 문제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제일 주력하는 게 분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전보다 시험 전은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시험 친 이유가 진짜인 거예요. 그럼 중3 때까지 그걸 해두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 분석력이 그러니까 그 선생 수준의 분석력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을 치고 가장 내가 그 시험지를 보기 싫을 때 이때 딱 분석을 해놓으면 다 기억이 나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문항별로 자기가 맞추든 틀리든 이게 어디서 나온지 그때 다 보여요. 선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보여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 전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고 실제로 시험 공부를 할 때 나오는 점수가 어떨지는 모른다. 예를 들면 난이도에 따라서 네가 또 시험 순간에 실수라든지 컨디션에 따라 그렇지만 지금 이 공부한 게 이후에 분석 때 어떤 결과를 발휘하는지를 보라고 봤을 때 그때 보면 교과서를 어떻게 봐야 되겠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그 수많은 잔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야 이렇게 선생이 선지를 요렇게 조합을 시키는구나.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이런 선생님 유인물이 요렇게 해서 그 메커니즘을 그때 다 알아요. 이거를 어디서 들을 수 있냐? 없어요. 이걸 강의를 해준 이런 거를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엄청 막 줄을 서서 새벽까지 줄을 서서 하는 학원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장 그 학교에 유사하게는 만들어줘도 자기가 이걸 추론을 시키는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아까 그 좋은 학원에서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든 아니면 내가 헤매면서 점수를 못 받았든 어차피 같은 신세가 돼요. 똑같이 70점이 된다고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오히려 이제 그런 애들은 더 속상해하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했는데 왜 점수가 계속 안 나가. 오히려 공부를 안 하면서 좋은 버릇, 나쁜 버릇을 적어도 가지지 않는 애들이 기회가 생기면 더 급상승해요. 성적이. 나쁜 버릇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학원에. 근데 고등학교 보면 나쁜 버릇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안 좋은 습관들. 굉장히 수학을 잘했는데 수학을 딱 풀고 바로 해결하고 풀고 바로 틀린 거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다. 그래도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얘가
공부를 거부하기 시작하고 모든 방어 기제가 발휘되면서 새로운 중2병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애는 이제 그 막다른 벽에 부딪혀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맞는 경우가 더 낫다는 게, 먼저 맞아서 먼저 나를 괴롭히면서 먼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낑낑거리는 게 차라리 행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잘 보시면 그 어린 시절 때 엄마랑 치열한 어떠한, 결국 한 번은 하게 돼요. 한 번은 하게 되는데 일찍부터 해서 조금 적은 양을 했을 때 잘 조율하면서 했던 애들은,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극복을 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학습이 돼요. 근데 그냥 던져놓고 겉은 사실은 안은 엉망인데 마치 평화롭게 간 듯한 보이는 게 어느 날 이제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경우가, 사실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이게 학창 시절에 터지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갑자기 결정적일 때, 이럴 때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교재를 교과서라든지 거기에 맞게 그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떤 거를 써도 좋은데, 아까 제가 이미지 얘기도 했죠. 아이가 봐서 상관없어 편집이 잘 되고 아이가 먼저 구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먼저. 어떤 사실은 문제도 괜찮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좀 문제가 적은 거를 들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왜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아이가 이게 뭐 내가 풀만한 문제인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게 잘 틀린 문제만 모아놓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좀 예뻐. 그리고 이게 편하게 들어. 이미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요, 이미지. 이게 내가 가지고 온 거라는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져서 가장 좋은 교재는 애가 설록 잘못 고르더라도, 그리고 잘못 골라서 너무 어려웠어.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뭐 다시 고르자라든지, 그러면 다음에 고를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보자. 이것도 훌륭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데리고 가서 온라인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초반에 이런 문제집 고르고 이런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책을 고르는 때 이왕 가면 그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뭔가 도서관 갈 때 이벤트도 만들고 이러면은 아이가 공부에 대한 이미지를 같이 좋아져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고 잘 고민을 해보라 그러고, 그리고 마치 또 세팅할 때는 좋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다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제를 한 뒤에 아까 말했던 양을 정하고 해보고, 우리가 너무 보고 오면 자, 1주 뒤에 다시 바꾸자. 2주 뒤에 어떻게 하자. 아니면 학원 교재면은 학원 교재가 이렇게 나가니까 뭐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 학원이 나한테 맞는지 보자. 그 얘기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사실 그거는 이제 딱 뭐 무슨 출판사 무슨 교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네. 네.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교과서를 우선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다음에 아이에게 맞는 교재는 아이가 직접 고르도록 해서 이미지화하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공부 약속을 성문화해서 명문화해서, 그 약속을 표면에 내세우시고 여러분은 그냥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부모님은 이 교과서가 왜 중요한지는 아시는 게, 이제 제가 그 자격증 공부에서 그걸 제일 주력해요. 초, 중, 고까지, 심지어는 제가 대입 논술 문제까지 해서 이 교과서가 어떻게 과목별로 연계가 돼 있고, 그거를 2급에서 주력해서 과목별로 다 해요, 그거를. 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 12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배우신 게 그냥 일회성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일단 12월 달에, 지금 가장 이제 빨리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게 12월 12일 날, 화요일 날, 독서 아카데미 총균수회라는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엄마표 공부에 그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거기 저희가 또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월, 2월은 방학이라서 저희가 별로 여러분들이 집에 계속 계셔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좀 멈추고 있다가 3월 달이 되면 저희가 그 학습 코디네이터 민간 자격증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것도 역시나 그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드릴 거고요. 이 12주차 동안 오늘 한 것도 녹화한 거는 제가 편집을 해서 한 며칠 내로 또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좀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더, 예. 뭐, 혹시, 저기, 지금 이후에 조금 더 궁금하신 거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다음번에 이제 그 마지막 총교재 할 때 제가 이때까지 했던 책들 정리도 해드리고, 사실, 독서하고 교과하고 국가 공부랑 직결이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길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최상위권 공부법을 이전에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풀어드린다 했잖아요. 그 방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 보지 않고 오셔도 바로 이 책 맥락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아이들이 그 어려운 공부나 그 교과 공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그 샘플링 되는 거죠. 왜냐하면 700페이지거든요, 이게. 근데 굉장히 길을 읽게끔 돼 있고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하세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총견세라는 그 제목과 이 사람이 풀어 나오는 목차랑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일을 했더라는 것만 그 세 가지만 트라이앵글 하면 이 책이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봐도 결국 이 말 하려고 이걸 보는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아이들의 그 교과 내용이라든지 수학도 사실은 그 중학교 2학년에 뭐 도형의 닮음이라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쉽게 말해서 한 20가지의 어떤 그 방식이 있어요. 그 증명들이 있는데 그게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자마자 예를 들면 1번부터 20번까지 내가 개념을 배웠어. 동시다발로 이거는 3번, 7번, 8번을 연결해서 해야 되겠군이라고 그냥 자동화가 되면 쉽게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애들이 나는 이런 개념 문제는 다 맞췄는데 선생님 응용 문제가 안 돼요라고 하는 애들한테 제가 그 20가지를 예를 들면 20가지 더 넘죠. 그걸 한 번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백지 정리를 시키는 거 그거는 애들이 노력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믿어요. 저 그거 개념 다 알거든요. 다 설명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번에 내가 백지를 주는데 한 번에 그걸 다 쓸 수 있는지 봐라. 그러면 생각보다 못 써요. 반틈 이상을 못 써요. 근데 그걸 쓸 수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봐요. 보이네요. 라고 얘기해요. 저 결국 개념 문제였네요. 라고 그때야 얘기를 해요. 예, 김진 쌤이 모처럼 오셔가지고 많은 거를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까, 네. 예, 저는 배가 고파서 좀 하고 그런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고생도 많이 그치. 하셨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예.